지난주에 자습하면서 프린트 빈칸들을 잘 채워보았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 1페이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생태계는 한 지역에 사는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관계를 맺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환경, 그리고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생태계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 보면 하나하나의 생물체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구성하잖아요. 이 가장 작은 단위인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체들은 일정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모여서 같은 종끼리 모여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는 걸 개체의 집단이라는 의미로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에는 하나의 개체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또 모여서 또 다른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북극의 해양 생태계의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펭귄 개체군과 바다사자 개체군 등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군이 모인 집단을 군집, 개체군의 집단이라는 의미로 군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프린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고라니 한 마리처럼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고, 고라니 집단처럼 같은 종의 생물이 일정 지역에 모였을 때 그것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에는 고라니만 살지 않고 여우나 매, 풀, 나무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또다시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개체군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생활 공간에서 생명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존재해서 생물과 자연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합쳐서 생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비생물적인 요인과 군집과 같은 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빛이라던가 온도, 공기, 물, 토양 등등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생물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거나 생물이 호흡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등 이제 생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데요. 영양분을 어떻게 얻는지에 따라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가 만들어낸 양분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식물 외에도 조류가 생산자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는 조류가 아니라 미역이라던가 톳, 뭐, 김 이런 해조류들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 식물과 비슷하게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긴 하지만 훨씬 더 덜 발달한 형태로 이제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되지 않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등한 광합성하는 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생물의 5개를 배울 때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 배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생산자나 이 생산자를 먹고 자란 다른 동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다 소비자에 속하고요. 이 소비자 중에서 가장 최종 소비자에 인간이 속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생물들을 의미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여기에 속하고요. 약간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 같은 것도 이 분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해자들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분해자가 사체나 배설물을 잘 분해해서 무기환경으로 돌려보내야 또 그 무기환경 속에 있는 걸 이용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해자도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산소를 이용해서 소비자인 동물들이 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먹게 되니까 이제 생산자가 많아지면 초식 동물도 늘어날 수 있고, 거꾸로 초식 동물이 많아지면 생산자의 양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런 사체 같은 것들을 분해자가 분해하게 되니까 또 이런 영향도 주고받고 있고요. 분해자가 잘 분해를 해야 생산자가 또 무기환경으로 돌아간 그런 무기양분들을 이용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여기 예시에 보면 토끼 수가 증가하자 얘를 잡아먹는 늑대 수가 증가하는 예시가 있죠. 이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생물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식물이 잘 자랄 거고, 햇빛이 잘 받으면 식물이 잘 자랄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뭐 나뭇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하는 변화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물적 요인들도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인간의 활동이 토양의 형태라던가 강의 모양 같은 걸 바꾸기도 하죠. 이처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생물적 요인들도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빛과 생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식물의 광합성에도 이용되지만 이후에 다른 동물들이 식물의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을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천,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이 됩니다. 생물들은 빛의 세기와 파장, 일조 시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생물이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는데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잘 사는 것이 양지식물이고, 그늘진 곳에서 잘 사는 것이 음지식물입니다. 숲을 바라봤을 때 이 숲의 아래쪽, 즉 지표면 쪽에서 위쪽, 하늘 쪽으로 갈수록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요. 아무래도 아래쪽에는 큰 식물들이 자라서 그늘지기 때문에 이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음지식물만 자라게 됩니다. 왼쪽 사진처럼 높이까지 자라는 식물은 양지식물이고, 오른쪽 사진처럼 양지식물이 자란 후 그 아래 그늘진 부분에서 자라는 것이 음지식물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생물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빛의 파장에 따라 투과할 수 있는 바다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청색광이 가장 파장이 짧고 깊은 바다까지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색광을 사용하는 홍조류가 가장 깊은 곳, 가장 이제 수심이 깊은 곳까지 분포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적색광이 가장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얕은 깊이까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적색광을 이용하는 녹조류는 이제 해수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만 분포하게 됩니다. 동물의 생식주기나 식물의 개화 시기 등은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일조 시간은 구름이나 안개 등에 가려지지 않고 햇빛이 실제로 내리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빛을 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 사진에 있는 붓꽃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데요. 이 붓꽃 외에도 시금치나 상추처럼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이나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낮이 길 때 꽃 피는 식물이란 뜻으로 길장자를 써서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는 붓꽃과는 반대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핍니다. 이 외에도 나팔꽃도 그런데요. 이처럼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 피는 식물을 짧을 단자를 써서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데요. 동물의 생식 주기가 일조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조 시간은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림에 있는 꾀꼬리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주로 산란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류인 송어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산란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효소 기억나죠? 생물의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고 그때 배웠듯이 효소의 작용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물은 주변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적정한 온도에서 활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너무 덥거나 추운 계절에 내 체온이 그 온도에 따라 그대로 변하게 되면 이 효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내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생물체들은 밖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내 몸의 온도, 즉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너무 덥거나 추운 지역에 산다면 그 환경에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응해 있는 것이죠. 인간과 같이 체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정온 동물은 깃털이나 털로 몸을 덮고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그림 속의 왼쪽에 있는 올빼미와 같은 조류들은 깃털로 몸이 덮여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곰과 같은 포유류들은 털로 몸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온동물들은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일수록 몸집의 크기가 커지고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북극곰을 한번 보면 몸의 덩치는 굉장히 큰 데 비해서 말단 부위인 귀를 봤을 때 몸에 비해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몸에서 열이 피부 표면을 통해 발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 말단 부위가 작은 것이 이제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체온을 추운 환경 속에서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이죠. 이 사진 속에 있는 큰 바다 사자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피하 지방을 두껍게 축적해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기 쉽도록 합니다. 여러 종류의 여우들로 한번 비교해보면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 몸의 말단 부위는 작고 몸집은 큰 데 비해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말단 부위인 귀는 굉장히 크고 몸집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북극여우부터 점점 더운 지역 쪽으로 갔을 때 몸집은 점점 작아지고 말단 부위인 귀는 점점 커지는 것이 특징적이죠. 이처럼 정온 동물들은 온도에 따라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최적의 형태로 이렇게 적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나 개구리와 같은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들도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 따른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변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위 추운 온도에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온도가 적게 변하는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것이죠.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나마쿠아 카멜레온인데요. 이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는 몸의 색을 밝게 해서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의 색을 어둡게 해서 열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온동물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 오는 영향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즉 겨울잠을 자거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좋은 색으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온도에 적응하는데요. 대부분 나무들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없죠. 이렇게 낙엽이 지는 나무를 낙엽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식물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이 온도에 잎을 살리기보다는 잎을 떨어뜨려서 식물이 얼지 않고 겨울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녹색인 상록수도 있죠. 이런 상록수들은 잎의 큐티클층이 두껍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 몸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죠. 이처럼 물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물은 물질 대사의 매개 물질,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관여되는 물질로 작용하고요. 또한 온도 변화가 즉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동물에서 곤충은 키튼질이 껍데기로, 파충류는 비늘 피부로 몸을 덮어서 건조를 막는다고 합니다. 성체뿐만 아니라 파충류나 조류처럼 알이 건조한 지역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알들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 수분 증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가시도마뱀은 가시처럼 생긴 돌기들이 막 몸에 나 있죠. 이렇게요. 이 가시돌기 사이사이에 매우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피부에 수분이 닿으면 재빨리 빨아들이고 가시 밑에 적응해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물에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영향도 많이 받고 생물도 이 물에 적응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동물은 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지만 식물은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의 경우에는 물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막에 사는 선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잎이 가시처럼 생겨서 물의 증발을 줄이고 줄기가 물을 저장하여 이렇게 퉁퉁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선인장과는 반대로 수령과 같이 물 위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요. 주위가 온통 물이니 굳이 뿌리를 뻗어 물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토양은 여러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데요. 토양 속에 보면 많은 미생물들과 지렁이, 두더지 등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물의 서식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토양 속 물에 다양한 무기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통해 물과 무기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육상식물이 자라는 서식지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깊이에 따라 세균의 종류가 달라지고 다양한 세균들이 이 토양 속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구성 요소인 공기는 생물의 호흡이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공기 중의 산소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생물의 호흡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이 사진 속처럼 높은 산, 고산지대에는 공기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산을 표현했을 때 이 아래쪽 저지대에는 공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요. 하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 입자들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산소를 포함한 공기 입자들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 높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수가 많아서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산소 운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해 있습니다. 생물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인간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죠.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인 생물 다양성에서 배웠던 내용과도 연결되고 자습기간에 이 관련한 활동지를 채우도록 해서 아마 다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간척 사업 등으로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간척 사업을 하기 전 갯벌의 생태 지도인데요. 간척 사업 전에는 갯벌에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척 사업을 하면 갯벌의 미생물들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오염물질들이 왔을 때 이 분해 능력이 감소돼서 이제 오염물질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아지는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철새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철새들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철새의 먹이가 되는 개나 조개, 개지렁이 등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또 이들이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은 그 수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서 이 생태계의 먹이 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척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 후에 생물 다양성이 많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간척 사업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라고 했었는데요. 다들 써봤죠? 그럼 먼저 갯벌을 보존했을 때와 간척 사업을 했을 때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볼까요? 먼저 경제적 가치를 본다면 갯벌을 보존하면 김 양식 등 이제 뭔가 양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산업이나 농업용지 또는 주택용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갯벌을 보존했을 때는 그 갯벌 체험을 한다던가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갯벌의 아름다움 등 이제 사회적인 가치도 있어요. 하지만 간척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곳에다 관광단지나 주택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생물자원의 가치를 본다면 이건 조금 명확하죠. 갯벌을 보존했을 때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해요. 철새나 어패류들이 존재하는데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태적인 가치를 보게 된다면 이 바다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미생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고 철새들의 도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갯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생물 감소로 오염물질 분해를 못하게 되고 이 철새 도래지 파괴로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간척 사업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확실히 국토 면적이나 농경지는 증가하겠죠. 또한 농경지가 증가하니 승양 생산도 증가할 거고 담수호를 바다 부분을 이제 막아서 담수호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는 포함하지 않고 바닷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담수호를 만들어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방조제나 도로 설치로 이제 새로운 교통망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관광 자원, 그리고 일자리 그 지역에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고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나 지역 경제 증진의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점이 바로 생태계 파괴죠. 그리고 이 생태계 파괴의 영향으로 미생물들 문제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철새 도래지 파괴도 있겠죠. 또한 갯벌에서 양식업이나 뭐 천일염 같은 거 만드는 천일제염업 같은 거 하던 현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바다가 오염되게 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게 되면 수산업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한 장단점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이 생각했던 간척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하지 않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이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자원적 가치,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얻고 있는데요. 쌀이나 옥수수, 밀 등은 우리가 먹는 식량 자원으로 이용됩니다. 가운데 사진에 있는 목재나 펄프 등 삼림 자원은 땔감과 건축 자재로 이용되고, 가장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목화, 그리고 마나, 누에 같은 생물 등은 의복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즉, 식량 자원, 삼림 자원, 그리고 천연 섬유나 천연 염색약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다양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개발되었고요. 생물 다양성은 미래의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사진에 있는 주목은 항암제의 원료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개똥쑥은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적 가치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각종 동식물들은 우리가 먹는 식량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식량 자원으로 이용되고요. 또한 우리 페니실린의 원료인 푸른 곰팡이나 아스피린의 원료인 버드나무 껍질, 그리고 백혈병 치료제의 원료인 빈카, 그리고 앞에서 말한 항암제의 원료인 주목 등은 의약품 자원으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누에고치, 그리고 목화, 양털 같은 것들은 의복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주란이라고 하는 게 피부병 치료랑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이런 생물 자원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살펴볼까요? 생태계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는데요. 서식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는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고 가뭄과 홍수를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자연을 정화하고 우리 자연이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태적 가치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생태계가 자연 정화의 기능을 하는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가 해안의 갯벌인데요. 이 갯벌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합니다. 또한 갯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일이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연안습지 최초로 2006년에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을 말하는데 이 협약에 등록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순천만 갯벌입니다. 이러한 갯벌이 만일 이제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면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안을 보호하는 이런 생태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사회적 가치도 가지는데요. 다른 말로 생태 문화적 가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잘 보존된 삼림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갯벌과 습지는 우리 갯벌 체험이나 이런 것처럼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주 올레길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을 내서 많은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만일 이곳이 개발되어 버렸다면 이처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팔을 다치고 보니 내 오른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한다던가, 젓가락질을 한다던가, 글씨를 쓴다던가, 노트북을 든다던가 하는 등의 일들이 못하게 되고 나니, 잃고 나니 그 오른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팔이야 회복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잃으면 영영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므로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평형에 대해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태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이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먹이 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지 그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